17세기에 중국 학문의 유구성과 탈주술성 및 공자 도덕 철학의 본선론적 탈종교성과 탈계시성이 아직 기독교단의 사상 경찰에 오갈이 들어 교단의 주술적 주장들에 대한 공공묘미를 등질 수 없었던 영국 학문의 상대적 현대성을 존재론적으로 매일 무효화시키고 있었다. 워턴이 화가 나서 템플에게 길게 응수한 이유는 바로 중국 고대 문명과 다른 이교적 고대 문명들이 기독교 도그마에 제기하는 도전들 때문에 심적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워턴이 기독교와 서구 학문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그가 중국에 관한 템플의 기술을 수없이 조회하고 중국 학문의 주제에 바친 특별한 장정글에서 명백하다. 그는 중국 학문에 대한 템플의 예찬에서 무슨 중대한 모순을 발견하긴 한 듯이 진시황이 모든 책을 분서하라고 명했다고 템플 자신이 말했으면서도 그가 아무런 서천의 발자국도 찾지 못한 채 중국의 학문이 인도, 페니키아, 이집트, 그립스로 서천했다고 추정하는 것을 비논리적 비약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러나 경솔한 천재 합리주의자 워턴은 중국의 과학과 공자 철학이 진시황이 등장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참하고도를 넘었고 또한 진시황제의 분서의 대상도 유교경전에 한정되었고 게다가 분서 대상에서 주역과 시경은 제외되었으며 한때 자치를 감췄던 유교 경전들이 진시황이 죽자마자 모두 다 다시 세상에 쏟아져 나와 그대로 복원되었다는 역사적, 경험적 사실을 몰각하고 있다. 이 천재들이 경솔하고 이게 경험적인 것들을 중시하지 않아요. 경험적인 것 하나는 다른 사람이 쓴 책도 있지만 이 사료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걸 다 이게 탐사해야 되는데 천재들은 그런 거 안 한다고. 인문사회과학의 천재는 그런 천재는 없어요. 내 친구 하나는 고등학교 때 명문고에 같이 있을 때 맨날 수석으로 썼었어. 또 서울대도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걔가 학문을 할 것 같은데 남의 글을 안 읽어. 사료 같은 건 아예 안 싫고 폐인돼 버렸어. 정신병원이나 들락날락. 이 중압감이 크면 남의 글을 읽어야 되는 중압감이 크면 자기 머리가 굴리질 않거든. 다 기다렸다가 판단해야 되는 것들인데 자료를 조금 보고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되잖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천재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베이컨이. 인문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는 천재가 필요 없다. 자연과학은 경험과학이기 때문에 수식으로 풀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연의 정보를 얻지 못하면 자연에 있는 자료들을 얻지 못하면 필요가 없다. 따라서 천재보다도 많은 경험 후 축적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의 방법론이 오르가논이라는 거죠. 신기관에서 수도 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수학의 천재는 나올 수 있지만 자연과학의 천재는 없는 거예요. 경험과학의 천재는. 더 경험적인 것이 우리 인문사회과학이죠. 없는 거라. 워턴은 자석, 나침반, 화약 등 과학기술의 기원과 관련된 내용에서 많은 헛소리와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그는 자석과 관련해서 자철석이 고대에도 알려져 있었다는 템플의 말에 수긍하지만 그것은 고대인들이 무슨 용도로 쓸 것인지를 정사해본 적 없이 경탄하던 돌이었고 주장하는 한편 나침반이 이었다고 다자가 빠져. 이었고 주장하는 한편 이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나침반이 지리학, 천문학, 항해에서의 고상하고 즐겁고 유용한 명제들의 원천이라고 선언한다. 나침반이 중국의 발명품이 나리 서양의 발명품인 양 거짓말하고 있다. 아니라. 명품이 뭐 이렇게 잘못돼 있나. 아니라 서양의 발명품인 양 거짓말하고 있다. 그리고 화약도 기독교인들의 발명품이고 기독교인들이 터키인들에게 화약을 가르쳐 줬다고 거짓말한다. 이게 무슨 천재가 있다야? 완전히 다 반대로 얘기해. 자. 그러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석의 방향 지식 기능을 몰랐으나 중국인들은 기원 후 1세기 이전부터 자석의 방향 지식 기능을 알고 있었다.
중국에서 자석은 처음 본래 점술에 사용되었다가 11에서 12세기에 들어 항해용 나침반으로 상용되었다. 이미 천년경 이 항해용 나침반으로 썼기 때문에 아프리카까지 인도양을 가로질러서 그걸 가는 거예요. 아메리카도 갔다 왔죠. 7번이나. 근데 발견했다고 하진 않았어요. 거기 인디언들을 그렇게 되면 정복이 오고 그래야 되는데 명나라 초기에 있었던 일이다. 자, 이미 천년경 중국인들은 나침반의 북쪽과 진북 사이에 편차가 있다는 것도 알았다. 15세기 중국인들은 이 진북과 북쪽의 편차는 뭐냐면 진북은 북극성이 있는 방향이 진북이야. 근데 나침반은 그 진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조금 틀어지게 가리킨다고. 이 차이가 있다는 것도 중국인들이 제일 처음에 알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항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차이의 중요성을 모르는데 실제로 장거리 항해를 할 때는 이 차이가 대단히 문제를 일으켜요. 이 차이가 있는지 알면 가감을 해서 조절해서 갈 수가 있죠. 방향을 잡을 때. 처음에는 조금 틀어져서 가까운 거리 갈 때는 뭐 진북 차이가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지만 대양을 가로질 때는 엉뚱한 데로 여기서는 조금 차이인데 엉뚱한 데로 가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5세기 중국인들은 이 지식을 바탕으로 당시까지 알려진 지도 가운데 가장 정확한 지도를 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화약이 중국의 발명품으로서 칭기스칸의 유럽 원정 때 유럽으로 전해졌다는 것은 오늘날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르네상스 잔재인 헬레니즘 백일몬과 기독교 주술로부터 아직 깨지 못한 윌리엄 워턴은 오리엔탈 의학과 오리엔탈 종교를 마치 19세기 말 한국 위정척사들이 기독교를 조롱하듯이 위정척사파들이 기독교를 조롱하듯이 오만하게 조롱했다. 그리고 그는 중국 철학가 공자를 출판한 쿠플레 등 예수의 신부들을 경향해 예수의 신부들이 공자의 어록들을 그들 자신의 명의로 인쇄했다면 이 어록은 곧 양심과 상당한 경험이 공자에게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라도 제공했을 도덕적 어록의 비일간적 랩소디라고 불리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아무튼 워턴의 중국 비방은 널리 공유되지 않았다. 워턴의 책에 바로 이어 나온 요함심 부배신부의 중국 황제 평전과 같은 중국 찬양서 책들이 강희제를 비롯한 중국 제국 및 중국 찬양 서책들이 강희제를 비롯한 중국 제국 및 치자들과 함께 전통 신학과 왕당파 정치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속적으로 중국의 매력을 확산시켰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포터는 워턴과 동시대인 피에르 벨과 셰프트 메리에게 나중에는 볼테르에게도 중국은 서양의 패권 요구를 논박하는 안전한 외곽에 유리한 관찰 지점이었다고 말한다. 벨은 중국적 외부의 기독교에 대한 생존 가능한 대안의 자격을 주는 것으로 만족했으나 볼테르는 중국을 이신론의 종교적 진리를 배타적으로 독점한 나라로 묘사했다. 그리고 볼테르에게 수많은 기독교 종파들, 특히 예수의 가톨릭은 이 종교의 진리에 슬프도록 격화된 변종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러한 찬양 일변도의 견해들은 중국의 경제적 번영과 청대의 사회 정치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서적들의 지속적 세도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윌리엄 템플은 워턴의 비판에 공개리에 대꾸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출판된 고대 학문과 현대 학문 논고의 재검토에 관한 몇 가지 생각들에서 좀 거칠게 응수해놓고 있다. 나는 비판가들이 내가 거의 안면을 튼 적이 없는 학자 족속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언제나 그들을 중시해왔지만 자기 주식은 전혀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주식과 거래를 터서 여기서 사서 저기에 팔고 통상적으로 양측을 남용해서 현금이든 신용이든 약간의 하찮은 이익을 만들고 누구의 비용인지 개의치 않는 증권 브로커들처럼 중시했다. 하지만 서역에서 학문이 복원된 이후 이러한 종류의 필객들의 1차적 의도는 그 시대에 칭찬받고 많이 쓰이고 오락거리가 되는 것이었다. 이것이 첫 수백 년 동안 비판가들의 장점과 가치를 구성했고 그들의 일반적으로 받는 보통 학자들의 갈채만이 아니라 시대의 칭찬과 감사 그리고 군주들의 상을 받을 만했다. 그러나 그들이 고대인들의 신용과 가치를 떨어뜨려 자기들의 가치를 그들이 작은 모든 것들을 아는 것에서
신세진 사람들 위로 올리기 위해 그들의 마음가짐을 바꿨기 때문에 잘해야 그들 자신의 가치나 장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발견함으로써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체할 수 있는 비판가들의 재능만큼 경멸스런, 즉 자기들의 재산을 향상시킴으로써가 아니라 이웃의 재산을 줄이고 그들을 그들 자신만큼 미천하게 보이게 함으로써 어떻게든 나라의 최선을 인물들이나 최고 부자들을 균일하게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수평파들의 재능만큼 경멸스러운 유형의 재능도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수평파를 좋게 보지만 왕랑파였던 윌리엄 템플은 수평파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왕정 복고기에 이제 활동한 사람인데 공자를 수평파만큼 좋아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영국 내전을 하는 쪽에 공격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쪽이나 다 공자는 다 먹혔다. 그리고 왕정 복고 이후에는 또 왕정으로도 많이 공자가 앞에서 나왔었죠. 제임스 2세조차도 심지어 명양맹이 타도당한 제임스 2세도 공자를 그렇게 추앙했고 그 형인 찰스 2세도 그랬죠. 자. 워턴의 비판을 의식하고 쓴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 글에서 템플은 평소 증권 브로커, 수평파 등과 같은 그답지 않게 험한 말로 고대 학문 비판자를 반비판하고 있다. 템플의 이 말은 증권 브로커 같기도 하고 수평파 같기도 한 워턴과 그를 분리시키는 넓은 사회적 간격에 비벼 넣어 채우려고 의도된 말로써 당연히 고의적으로 불친절하다. 그 이름이 템플 워턴 논쟁 이후에도 종종 문헌에서 등장하는 윌리엄 템플과 달리 여기 지금 222번 각주를 보세요. 거기 민이라고 돼 있죠. 이거 한국 사람이에요. 서울대 영문과 젊은 교수던데 내가 보니까 재밌어서 인용해 준 거예요. 이 부분을 또 연구를 했어요. 이 부분을 영국에서 연구를 했어요. 책 한 권 보내주라고 해서 보내줬을 거야 아마. 자. 그 이름이 템플 워턴 논쟁 이후에도 종종 문헌에서 등장하는 윌리엄 템플과 달리 윌리엄 워턴은 거의 잊힌 듯한 이름이 되었다. 헬레니즘을 고수하는 워턴의 복고 반동적, 배회주의적, 왜곡 혐오증적 험담은 애당초 템플에게 가당치 않은 것이었고 라이프니츠가 내린 신학적 평가를 본다면 전혀 사실무근의 말들이었다. 자, 르네상스는 헬레니즘,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문화를 본받고 그걸 다시 재생시키려고 하는 데서 이 인문주의가 휴머니즘이 나오거든요. 르네상스 휴머니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르네상스 단계를 못 벗어난 거야, 이 사고가. 그에 반해서 계몽주의는 바로 헬레니즘을 청산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와 헬레니즘을 청산하고 반유럽적으로 친중국적으로 변하는 게 계몽주의 시대다. 에? 그 계몽주의 시대가 열리려고 하는데 이들이 이런 전초전을 벌리고 있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결국 다 잊혀지게 돼요. 이들은. 내가 찾아내서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도 위정척석파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라이프니츠는 중국이 윤리도덕, 도덕철학, 자연신학, 관찰물리학, 의학 등에서 유럽을 능가하는 반면 수학, 천문학, 군사학, 형이사학에서는 유럽이 중국을 능가한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럽이 중국보다 우월한 수학, 천문학, 자, 여기서 그렇지. 그거 봐봐. 천문학, 군사학, 형이사학 중에서 오늘날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여기서 남아있는 것은 수학 정도가 남아있어. 자. 경험, 실험과학이 지배하는 오늘날 형이사학은 과학 세계에서 완전히 멸종했고 정의사학적인 소리 하고 있으면 또라이로 알죠. 이 철학과에서 지금은 과학철학으로 다 변해버린 상황이라서. 자. 17세기 서양 수학과 천문학도 오류로 폐기되었고 17세기 서양 군사학도 낡은 것으로 폐기 처분된 지 오래다. 17세기 수학은 완전히 폐기됐어요. 데카르트가 얻은 수학은 완전히 폐기됐다. 이게 벌써 18세기에는 이 17세기의 수학은 의미가 없었어요. 천문학도 마찬가지고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나온 뒤부터는 그 이전의 모든 천문학은 쓰레기통으로 싹 들어가 버려요. 만유인력의 법칙은 중국이 없었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늘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는 전통적인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살던 중세 때는 하늘은 크리스탈이라고 생각했어요. 크리스탈에 별들이 달이 이렇게 박혀 있고, 근데 움직이는 걸 설명할 수 없잖아. 계속 회의를 프톨레마이오스 이래로 회의를 해왔지. 근데 데카르트가
회오리설을 내세웠어요. 하늘에 별이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고 그런 것은 거기에 회오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물이 흐르는 걸 보면 어디에 회오리가 일어나면 거기에 나무 이파리가 거기서 뱅뱅뱅뱅 돌고 못 올라가죠. 그러듯이 회오리설로 그걸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걸 많이 믿어요. 근데 뉴턴이 그게 아니라 만유인력에 의해서 그게 균형이 잡혀갖고 하는 것이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걸 설명을 했을 때 극소수만 쳐다보고 아무도 안 쳐다봐. 50년 동안 뉴턴은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근데 100년이 지난 뒤에는 알려져 갖고 이제 영국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하고 영국 교과서 물리학 천문학 책은 모조리 데카르트로 도배를 하고 있었어요. 50년이 됐을 때 각 주에 이것과 다른 의견도 있다라고 뉴턴이 한번 등장해요. 만약 일찍 등장했어야지. 이 사람은 케임브리지 나왔는데 케임브리지 강사만 하고 교수가 못 돼요. 이설을 냈으니까. 이설, 데카르트와 다른 설. 결국은 사라지는데 그렇게 박대를 해놓고 100년 뒤에는 이제 그것이 다 수학적으로 옳고 경험적으로 옳고 관측도 되고 만원경이 더 좋아지면서 관측도 되고 그러면서 대단히 높이치게 된다고. 그러면서 아우어 제니 뉴턴, 우리의 천재 뉴턴 이렇게 말이 생겨요. 미리 좀 대우 좀 해주지. 잘못하면 내가 연구한 것도 지금 그 꼴이 되게 생겼어. 응? 배연구는 팔아먹다가 망하고 못 팔고. 근데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은 극동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극동의 하늘을 이게 자력으로 되어 있다고 봤어요. 자력. 서로 당기는 힘들이 있어가지고 그 자력을 인력으로 대체해요. 누가? 뉴턴이. 케플러 등이 이 극동의 이 우주 자력설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한참 발전시켜. 그걸 보고 근데 자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죠. 자력이 아무데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에? 자석 같은 그런 자석에나 자력이 있지 모든 이런 물건들이 없으니까 혹시 사물간에 자력과 유사한 당기고 미는 힘이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기 자력이니까 N극과 S극이 따로 있는 걸 알고 있었고 극동은 서양은 자력 연구에 그때서 들어가서 하늘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우주 자력설이 없으면 극동의 우주 자력설이 없었다면 그럼 불가능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극동은 이 세계의 본질은 물 자체는 기라고 봤어요. 칸트는 물 자체를 알 수 없다고 그랬죠. 멍청한 놈이지. 그럼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오감으로 보면 오감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는 거잖아요. 오감으로 시야로 안 보이는 거 만져지지도 않고 터치도 안 되고 냄새도 안 나고 뭐 맛도 없다. 그런 건 물 자체는 그런 것일 텐데 그 드러나는 현상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본질은 모르고 본질이 물 자체인데 그런데 역학이든 우리 공자 철학 안에서는 모든 걸 기로 봤기 때문에 그 물 자체는 기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칸트와 칸티언적인 철학 입장에서는 오감으로만 사물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위 머슬 센스 근감각으로 그걸 보지는 않았어요. 근감각은 힘으로 맞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감으로만 작업하다 보면 데이비드 휴미 이게 사물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서 버리면 안 보이면 없다고 할 수 있잖아요. 한 시간 돌아서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 사람이 앉아있으면 오인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지금 한 30분 어디 놀다 왔는데 미국을 갔다 오면 미국이 있느냐. 눈앞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해야 되지. 왜 그 사이에 없어져 볼 수도 있잖아. 지진 나가지고. 에? 전화해봐야 다 안다. 전화하고 나서 바로 없어져 볼 수도 있어 또. 예.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는 거야. 그 합리적인 의심이 계속 발동될수록 사물의 존재는 의심스러워지는 거라고. 사물의 실제성은. 그러니까 데이비드 휴미 그랬죠. 그따위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common people,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커먼 오피니언으로 가면 된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철학적 또라이 된다고. 존재하는 걸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데이비드 휴메의 커먼 오피니언 그이기 때문에 커먼 센스 설이라고 하는 상식론의 인식론이 전개돼요. 그러면 또 사실 천박해지죠.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려면 뭐라고 철학자가 돼? 철학을 포기하는 거야 그건. 그건 기론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따위식이 된다. 왜 일반 사람들은 이 사물의 실제에 대해서 의심치 않느냐?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죠. 지게로 무거운 걸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돌멩이든 짐이든 그 돌멩이와 짐의 존재를 의심하겠어? 힘들어 죽겠는데? 나의 근감각으로 사물의 힘을 느끼고 있는 거라고. 에? 아니, 뜨거운 그 기름에다가 막 그 치킨 튀기고 있는 사람이 그 열기를 못 느끼겠어? 그 뜨거운 끓는 기름의 존재의 실제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겠어? 지금 죽겠는데 그것도 여름에 한번 튀겨봐. 일반 사람들은 이 세계를 기로서 근력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일반 사람들을 참조하는 게 또라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데이비드 휴먼 이유는 몰랐어. 근데 정상인들은 사물의 존재에 대해서 일체의 추후 의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정상적인 정신을 유지하려면 철학에서 빠져나와서 그 커먼 오피니언을 들어야 된다. 범상한 의견들을 그렇게 말을 했는데 범상한 의견들을 왜 들어야 되는지 범상한 의견들이 왜 노말한 건지 그걸 알려면 그들은 기로서 이 세상을 만나고 있고 여기는 오감으로만 만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만나고. 철학자도 똑같이 지게 짊어져 보고 치킨 튀겨보고 그러면 다 이 세상에 사물들이 꼼짝없이 존재하고 있고 자기는 그걸 뚫고 갈 수 없고 바람 안 보이더라도 바람 맞고 가보면 아는 거죠. 그 난로가에만 앉아있지 말고. 우리나라 말은 얼마나 많은 기로 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이 기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긴 게 중국에서 이 자력이야. S극과 N극이 있어서 S극과 S극은 서로 밀어내버리죠. 그걸 다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이 서로 그런 가문관계, 공감관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도 공감하듯이 사물들도 그런 가문 속에 들어있어서 S극과 N극에 가문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오죠. 정나라에서 옛 애인과 헤어진 남자는 다른 진나라의 여인의 마음을 읽고 서로 만나지도 못해도 이렇게 서로 감흥을 한다. 그러듯이 자기는 자기대로 그 자석할 때 그 자자가 원래 자해한다할 때 자자 썼었어요. 자해심할 때. 오늘날은 앞에다 돌석자를 붙이지만 옛날에는 안 붙였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현상들. 아까 그 남녀 간의 사랑이나 마찬가지로. 기가 가만히 있는 흐르는 것이로만 인식한 게 아니라 기 간의 가문 관계를 계속 인식을 했고 주역도 처요와 사요가 가뭉하고 가뭉하지 못하면 나쁜 효예요. 아주 흉되어 있어. 그러면 이효가 오효하고 삼효가 상효하고 가뭉하는 관계로 되어 있고 가뭉이 잘 되면 길이라고 되어 있어. 대체로 안 되는 것은 이제 중을 중시하고 주역도 기의 가문 관계로 되어 있고 인간의 감정도 공감 관계로 되어 있고 감기 든다고 그러고 한기 든다고 살기 느낀다고 그러고 한국말에 기가 들어가 있는 말이 무수히 많아요. 생각할수록. 그러니까 늘 기를 느끼고 살았던 거지 이 극동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늘도 힘의 세계라고 봤어. 기의 세계. 사물 보이는 것은 보이는 거고 그 기가 어떤 형태로 순화돼서 정제되면 물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기 위물 주역에 유명한 말이죠. 기를 잘 쓸으면 스 밑에 리을 히읗 하는 거 슬타 정제하다. 정제해서 깨끗해지면 그 기가 물이 되고 사물이 되고 사물이 다시 불타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 기로 변하고
사물과 기간의 상호 전화를 계속 얘기했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물의 본질은 기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정화된 기에 지나지 않은 거죠.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증명해버리는 거예요. E는 이꼴 MC 자승. 질량이 결손될 때 C의 자승에 곱하기에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 뭐 질량은 에너지잖아. 에너지가 또 질량이 될 수 있고. 아인슈타인은 수식으로 풀었고 동양은 오래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다. 그걸로 우주를 설명을 했어요. 우주가 자력으로 자기로 되어 있다. 자기로. 그것이 이제 인력으로 바뀌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뉴턴에 의해서. 예? 우주 자력설이 없으면 만유인력 법칙은 나올 수가 없어. 그 중간 징검다리가 필요했던 거죠. 자. 반면 공자의 본성론적, 세속적 도덕 철학은 지금도 유력한 철학이고 한의학은 서양 의학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체의학으로 살아있다. 그리고 워턴이 중국인들의 천문학 실력이 아주 일천하다고 했지만 중국의 우주자기설은 뉴턴의 만유인력설의 기초가 되었고 중국의 천문 기록과 천문 기술은 오늘날도 현대 천문학의 중요한 기초자료와 천문 관찰 기술로 쓰이고 있다. 가령 덴마크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는 중국인들로부터 망원경에 대한 적도식 설치만이 아니라 천체에서 별들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리스인들이 쓰던 방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 중국 적도좌표 사용법은 오늘날도 전 세계에서 천문학자들이 쓰고 있다. 한 사람도 안 쓰는 사람 없어. 천문학자는 다 이 관찰법을 사용한다. 중국 거야, 근데. 그리고 신성과 초신성에 관한 중국의 고대, 중세 천문 관측 기록은 근대 전파 천문학을 일으켰다. 2000년 동안 축적된 중국의 천문 관측 기록은 특히 펄서 연구에 오늘날도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 4,000년간의 그런 일식월식에 대한 기록은 네 경우 빼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과학적으로 검증해 본 거 하면. 수만 건의 일식월식이 있는데 4개만 하루 이틀 틀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얼마나 정확히 관측했는지 알겠죠? 경험 자료가 무진장이 누적되어 있는 거야, 중국에는. 아까 자연과학 하려면 그런 천재는 필요 없고 이 경험 누적이 필요하다고 베이컨이 했다고 그랬죠. 그런 중국의 과학성을 무시하는 이런 무식한 말은 들으면 안 된다. 자. 기독교 제국주의적 노회상인 출신 삼류농객 다니엘 디포의 중국 비반. 이 삼류농객의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읽으면 읽기 싫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엄청 써있어. 노빈슨 크루소 책이 세 권이야. 첫 권만 주로 동화책처럼 돌아다니는데 해석을 못하죠. 무슨 뜻인지. 왜 노빈슨 크루소. 엄청나게 기독교적으로 쓰여진 기독교 제국주의적인 책들이거든요. 다. 근데 이게 자본주의 정신의 기초라고 막스 베버가 이걸 읽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 노빈슨 크루소가 그런 개신교 교도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정확한 정밀한 그런 창고 정리를 하고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정밀한 달력을 만들어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렇게 근검 전략을 하는 검소한 생활을 하고 하는 일은 유일하게 성경책에 있는 일이 오락이고 그렇게 정말로 강제로 무인도에 표류했지만 자발적으로 일반 개신교들이 추구하는 삶의 형태란 말이에요. 그걸 거기서 구현시켜놨어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 동화책을 읽어서 뭐 하는 거야. 아무 의미도 없어. 그런 거 읽어봤자. 동화책 같은 건 읽으면 안 돼요. 상상력이 없어진다고. 응? 그런 거 쓰레기 같은 책들이야. 아무 도움이 안 돼. 피터팬 중후금맘 이렇게 읽힌다고? 옛날 우리나라 이야기책을 읽는 게 차라리 낫지. 흥부와 놀부. 놀부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 오늘날 못된 사람들이. 놀부는 못 살아요. 나중에 가난뱅이 돼. 착한 흥부가 잘 살아. 제비 이야기는 잊어버려. 그러니까 놀부 갈비 써놓고 그러지. 응? 그게 무슨 또 똥배짱이야. 흥부가 일어날 흥자가 써갖고 흥부여 부자 된다는 뜻으로. 착하면 부자가 된다는 소리야. 놀부는 비록 재산이 많지만 나중엔 다 망해버린다는 소리고. 춘향전을 읽는 게 낫지. 이런 쓸데없는 책 읽으면 안 돼요. 잘 읽어.
철학적으로 영향력은 없었지만 가장 까칠하게 중국 문화와 공자 철학에 반대한 유명한 삼류 논객은 다니엘 디포였다. 노예 상인으로서 소설을 썼던 삼류 작가 디포는 이미 1705년에 통합기계 또는 달나라부터 온 보고서의 회상을 썼는데 이 책은 달나라 여행을 우화 형식으로 쓴 1666년과 1705년 사이에 영국 역사의 풍자다. 디포는 그가 윌리엄 템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상상했을 중국에 관한 여담으로 시작하는 이 통합 정리 기계에서 진지함을 꾸민 자세로 유럽 세계보다 무한히 우월한 나라 중국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나서 유구하고 현명하고 예의 바르고 독창적인 국민의 기술적 쟁취물들이 유럽적 과학에 대한 계기스러운 무지와 결손을 입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빼딱하게 중국의 거대한 무역만이 아니라 유럽의 보다 세련된 나라들과 무역 틈으로써 자기 조국을 향상시킨 것 때문에 찬양하는 러시아 황제 표트르 네제에 대한 찬사로 시작한 뒤 중국을 본격적으로 다룬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세계의 이 지역이 결코 들어보지 못한 많은 종류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주 많은 경탄에 맞지 않는 저 모든 유용한 발명들은 그들에게 평범하고 통상적이고 세계의 이 지역에 사람이 살기 오래전에 쓰이고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가 유럽의 인용자, 근대적 발명품이라고 부르는 화약, 인쇄, 그리고 자석과 나침반의 사용은 발명이라는 것과 거리가 멀 뿐만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도달한 기술의 완벽성에 아주 미달해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듣는 그 무슨 경이로운 것들이 거의 믿기지 않는다. 여기서 거의 믿기지 않는다는 표현은 디포의 속마음을 누설하는 말이다. 유사한 이야기 줄거리는 나중에 디포가 이런 길로의 다음 여행에서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바 이런 꼴의 모든 근대적 발명을 능가하는 중국 수학의 미스터리와 가장 경이로운 항해 책자의 요약을 취할 그의 계획을 선언할 때 주어진다. 두 문장에서 중국은 우리가 그토록 많은 경탄하는 유럽의 근대를 부끄럽게 만드는 대안적 근대성을 대표한다. 중국은 유럽적 자기애에 대한 장애물이다. 그곳은 우리가 유럽의 근대적 발명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진짜로 발명된 곳이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발명되어서 중국에서는 전혀 발명으로 치지 않는 단지 평범하고 통상적인 것일 뿐이다. 디포가 템플과 워턴에 정통했고 고대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 간의 논쟁에서 중국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디포는 유럽적 근대의 바로 그 정의가 인류의 기본적 기술에 많은 것을 참말 같지도 않게도 최초로 발명한 문명의 주인인 유구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가장 창의적인 백성이라는 중국인들의 명성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게 영국의 자존심이든 막 이제 민족주의적으로 이제 처음 만들어져가는 민족주의 의식이 생기는 건데 대단히 그 자존심을 긁는 거야 중국의 존재가. 어떻게든 이걸 반박을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야, 진짜. 중국에 대한 지나친 찬사를 도도하게 내뿜고 그 다음 달나라로 여행해서 달나라 과학자들과 담소를 나누었다고 주장하는 달나라 인물로 분장함으로써 디포는 중국적 유구성과 과학에 대한 신화를 둘 다 거꾸로 틀어 바닥에 추락시킨다. 달나라 갔다 왔다고 오는 놈이나 중국에 갔다 왔다는 놈, 중국에 갔다 왔다고 그러면 런던에서 엄청난 명사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어. 너무나 위대한 나라라. 그 말만 들으면 믿어야 되는 건지 안 믿어야 되는 건지 안 갔다 왔으니까 알 수도 없고, 이 달나라가 갔다 왔다고 사기치는 놈이랑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지금 디포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디스크레디트 시켜버리려고. 자. 디포는 중국 역사와 학문에 거의 믿기지 않는, 생각할 수 없는 경이들을 반복해서 경악한다. 전 중국의 가장 오래된 수학자 앙그로 마키 랑쿠아로지의 365권을 참조하며 디포는 중국인들이 어떻게 대홍수를 예고하고 경이로운 기술로 땅에 묻고 121분의 식량을 실은 10만 개의 돛을 단 선단을 건조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한다. 물이 줄었을 때 백성들은 할 일이 없었으나 배의 측면에 만들어진 문을 열고 나와서 집을 수리하고 재물이 들어있는 큰 도자기 항아리를 열어 현상 속에 안착했다. 중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노아의 방주를 부끄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유리같이 만들어진 다이아몬드 잎사귀에 인쇄된 책들 안에 그들의 역사와 학문을 보존했다고 얘기한다. 얘기된다. 디포는 2000여 명의 황제들의 지극히 정확한 역사를 목록한 제국의 헌정체제에 관한
오래된 주석들과 같은 우리가 세계 창조를 주창하기 몇 시대 전에 쓰인 서적들을 포함해서 경이로운 건수의 고대적이고 근대적인 학문 서적들이 수집된 엄청난 통킹의 공공도서관에 전율한다. 이 안에는 달과 조수 간에 지켜지는 정확한 주기와 천체와 지구 간의 동조의 힘을 내포한 모든 확실하고 불확실한 그 요소의 유동의 이유를 목록한 조수의 장을 포함하고 있는 대홍수 2000년 전에 인쇄된 중국 항해의 책도 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미스터리를 이해할 수 없어서 물에 빠져 죽게 만든 책이다. 만들 책이다. 만들 책이다. 솔로몬이 활동하기 오래전에 발견된 혈액순환을 정확하게 기술한 서적도 있다. 영국의 발명과 발견들을 중국 계좌에 집어넣는 이 경이로운 발명과 발견 목록의 조작으로 디포는 중국적 유구성의 계산 수치에 대한 예수의 신부들의 매혹을 조롱하고 있다. 실은 여기 많은 발명품들이 영국에서 최근에 발명된 것들이에요. 이걸 다 중국인이 했다고 해가지고 중국인을 이제 한꺼번에 거꾸로 들으려고. 자. 그러나 디포의 조롱은 달나라 이야기와 함께 진짜 점이 각용이 된다. 중국인들이 이러한 정교한 기술자들이고 이러한 숭고한 지식의 달인들인 이유는 고대에 그들이 달나라에 태어난 경이로운 철학자, 이상한 발명품을 이용해 중국에 착륙한 철학자 방문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 철학자는 중국에 머물도록 설득되어 저 달 지역의 가장 정교한 성취물들을 나눠주었다. 이것은 틀림없이 중국 학문에 대한 윌리엄 템플의 찬양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것이다. 디포는 묻는다. 유럽의 모든 근대적 발명들이 모두 중국에서 왔다면 중국인들은 그들의 발명품을 어디서 얻었단 말인가? 중국이 왜 역사의 마지막 기원으로 대접받아야 하는가? 이에 대해 디포는 조롱조롱 중국이 아마 조롱조롱 중국이 아마 달나라로부터 그들의 발명품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자답했다고 말한다. 통합기계는 지구와 달 사이를 오가는 엔진이다.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면서 지어낸 통합기계 왔다 갔다 하는 우주선이야, 우주선. 아마 중국인들은 이 콘솔리데이터라는 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서 갖고 알아갖고 갖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국이라는 주제를 조롱조로 풍자함으로써 디포는 템플, 워턴 논쟁에서 그의 위치를 정하고 분명하게 워턴을 편들고 있다. 통합기계에서 디포는 중국 묘사를 찬사로 시작한 뒤 슬그머니 적대적 조롱으로 둔갑시키는 수법을 구사해 중국을 비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국을 비방하는 지면의 분량은 아주 적고 그 비방의 내용은 아직 초보 수준이다. 하지만 디포는 모험소설 로빈슨 크루소와 삶과 이색적인 놀라운 모험에 직접 이어진 2부 로빈슨 크루소의 더 먼 모험의 제13절에서는 중국과 공자를 본격적으로 조롱하고 비방한다. 여기서도 중국에 대한 디포의 접근은 기본적으로 워턴을 편들어 템플을 표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그것은 중국이 과학기술적으로 우월하다는 이야기를 거짓된 이야기로 폭로하는 한편 중국 문화와 종교의 이질성을 문제로 지적하는 것이다. 이런 조롱과 비방은 17세기 말 영국의 중국 열강에 대한 반동에 기이한 것이 아니라 교역의 문호를 열어주지 않는 폐쇄국가 중국이 디포 같은 제국주의적 침략적 노예 무역상들에게 마찬가지로 폐쇄적인 무굴 제국만큼 원망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악랄한 기독교 제국주의자로서 비기독교 국가들의 번영을 시기 질투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로빈슨 소설의 제3부는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책 로빈슨 크루소의 삶과 놀라운 모험 동안의 심각한 성찰들이다. 이게 세 권으로 되어 있는 것도 한국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건 서양에서는 많이 읽히고 철학적으로 이 천박한 철학을 많이 사람들이 흡수해요. 이것을 가장 높이 이용한 사람에게 막스 베버라고 그랬죠.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이걸 인용해요. 주로. 자. 디포는 로빈슨 크루소의 근대성을 대표로 그 능력을 갖춘 것으로 묘사한다. 그가 로빈슨 크루소 3부작을 출판한 뒤에 익명으로 내놓은 발견과 진보의 역사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워턴처럼 중국의 고대적, 중세적, 근대적 발명품들을 모조리 유럽의 발명품으로 변조하고 있다. 그는 유럽의 근대적 발명의 발단 시점을 정확히 그가 인쇄술과
나침반이 고안된 시점이라고 보는 15세기로 제시한다. 그는 화약과 포탄이 군대만이 아니라 전쟁을 일심했음에 주목하며 전쟁 기술의 진보에다 그의 논의 안에서의 정당한 지면을 할애한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전 근대적 전쟁이 인간들로 하여금 정강이 바지, 갑옷과 투구, 뒤에 숨어서 전투를 치르도록 만든 반면 근대적 전쟁은 사람들로 하여금 철제벽 뒤로 숨는 것을 그만두고 대포와 화승총의 총구 속으로 대담하게 진군하도록 만듦으로써 군인의 참된 용기와 호방함을 보여주도록 만들었다는 엽기적 견해도 가감없이 피력한다. 그는 또 화약의 치명적 발명이 요새의 근대적 진보를 불가피하게 했다고 말한다. 물론 디포의 이런 견해들은 모두 이 신제품들이 중국에서 발명된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발명되었다는 것을 전제한다. 우리의 거의 모든 가장 멋진 발견들이 여기서 발견되기 전에 중국에서 찾아내졌고 실용되었다는 이론에 관한 한 그는 이것을 조금도 믿지 않고 그들이 우리가 가지지 못한 여러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더 적은 신뢰를 준다. 그들의 제퍼닝 또는 오칠은 흉내낼 수 없고 그들의 차이나도 자기도 그렇다는 그들은 차이나 도자기도 그들의 차이나 도자기도 그렇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공작을 수행할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재료가 없는 것이고 오칠과 기타 물건들을 갑작스럽게 건조 굳히는 데 필요한 기후가 없기 때문이다. 재편형이라고 해서 자판 일본을 소문자로 써가지고 재편이라고 쓰면 오칠하다라는 동사예요. 네? 그걸 재편형 그러면 오칠하기. 근데 내가 재편형이라고 이놈들이 해놔서 오칠로 같이 또는 오칠이라고 해준 건데 뜻이 그거니까 뭐. 그리고 차이나는 소문자로 쓰면 도자기를 쓴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자기 이름이 차이나고 오칠이 재편형이 동양을 인정해야 되잖아. 그냥 우리가 그거 발명 못한 게 아니라 재료가 없었어. 이런 식으로 깔고 묶여 가는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